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노조 측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TV 토론 참패로 민주당 후보 교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후보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며 남편을 엄호했습니다. 하마스 동조 혐의로 체포됐던 가자지구 최대 병원장이 석방된 것을 두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보기관에 석방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일당을 유인해서 직접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오늘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가 모는 승용차가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치며 200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차량에 치여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선호텔에서 나오면서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손우목 노조위원장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전체 직원에 대한 휴가 일일과 2024년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패션 잡지 보그는 바이든 여사가 전날 통화에서 가족은 바이든 대통령이 4년간 대통령으로 보낸 시간이 90분 토론으로 규정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항상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하마스 테러리스트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하마스 잔당은 계속해서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매매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수백만 원을 가로챈 남성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일자리를 주선해주겠다며 수수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해상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에 또다시 최고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정체전선이 내륙까지 북상해 전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낮 동안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제주도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를, 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길 가던 시민들을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신기입니다. 네, 사고 현장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고 현장은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도로 위를 나뒹굴었던 잔해들이나 부서진 차량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방향 통행 역시 원활합니다. 다만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뿌렸던 물이 여전히 흥건하게 남아 있고요. 사고 충격으로 울타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임시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사고 난 도로는 서울시청 별관 쪽 교차로에서 숭례문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가 200m 정도 역주행을 하면서 길 가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현장에서 숨진 6명은 영등포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는데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운전자도 부상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역주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나 CCTV 자료를 통해서 명확히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있었던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도심에서 사망자 9명을 포함해서 사상자 13명이 발생을 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9시 30분 전후에서 그 시청역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 겹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근의 그 도로 옆에 있는 상가나 식당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 좁은 횡단보도와 그 보도 사이에서 많이 밀집됐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가해 차량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EDR 같은 소위 말해서 사고 기록 장치와 같은 그 내부의 어떤 그 전자 제어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주변에 그 설치된 CCTV 영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합쳐서 본다면 네. 이것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좀 다각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목격자의 저희 증언이 있거든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린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나서요. 그 앞에서. 급발진 차량은 사고 났을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었어.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 일반 승용차입니까? 승용차예요. 일반 승용차. 검색 승용차. 네. 자, 지금 목격자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급발진이었다면은 전봇대 같은 거를 박아서 멈춰야 되는데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따르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알아서 멈춘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의 급발진 사고와 이 사고에 좀 다른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급발진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속 페달과 특히 그 브레이크 순간적으로 혼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목격자의 진술도 우리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기 전까지는 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은데 EDR 장치 조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통상 ED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충돌 전후의 그 속도 변화라든지 또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여서 사고 발생 정황을 파악하는데 이제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자동차 내에 전자 제어 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오히려 EDR이라는 이런 장치가 사고 원인 규명에 오히려 그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60대 운전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상태인데 지금 이 사고가 난 곳이 세종대로 18길이 시청역에서 이제 조선호텔 쪽으로 가는 일방향 그 도로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긴 한데 급가속으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저도 지금 아까 현장에 가봤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 차량 속도가 낼 수 없는 도로거든요. 그렇다고 예. 본다면 이게 과연 일반 주행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아니라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운전자가 그 직진을 해야 될 소위 말해 남대문로 1길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마 그 세종대로 18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역주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운전자 쪽의 어떤 과실 여부라든지, 뭐 자동차 조향 장치라든지 브레이크의 어떤 그 제도를 작동을 했는지,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 지금 가해 차량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뭐 차량의 어떤 그 원천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이 두 부분을 다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정말 이 시간대가 퇴근길에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신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뭐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까지는 얼마나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지금 경찰에서 조사력을 집중해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수시간 이내에 오늘 중으로라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예.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쭉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힘이 좀 더 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저도 이런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좀 다짐 반납을 하고 또 국가나 그 시도 단위에서 어떤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제도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차량 결함이 아닌 그 운전자의 과실률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그 운전 적성 검사 주기를 좀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 면허를 반납하고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통계 집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또 이런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여부를 따져야 봐야겠습니다만은 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안전대책 조금 더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예, 저는 거기 동일하고요. 적어도 일반 그 운전자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주기를 조금 더 단축을 해서 수시로 어떤 그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또 빈번하게 검사를 해서 부적격이 된다면 운전 면허를 어떤 회수하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하여서 논의가 좀 더 강화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고 현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이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조사는 어렵겠죠? 일단 부상 정도가 진술을 못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동승자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대형 인명피해가 난 만큼 시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인데 지금 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저희가 예견할 수 없던 사고를 당한 거긴 하지만 관련한 필요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운전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의 관리, 소위 적성 검사라든지 운전자의 어떤 평소 운전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안이 사안인지라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급발진이 됐다가 급발진에 제동이 다시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급발진이라고 추정되는 사건들이 수백 건 지금 아마 논란이 됐는데 예. 사실은 이 급발진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상의 결함이 인정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롯이 운전자의 어떤 그 책임으로 돌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보통 급발진 사고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한 번만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 가속 페달은 서서율과 발기 때문에 어떤 속도감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급발진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 주변 사람들이나 운전자도 실제로 그러한 그 자동차의 속도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예전 사례를 보면은 2018년에 호남고속도로에서 그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또 인정이 됐거든요, 사례로.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국내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수백 건의 케이스 중에서 예. 이 급발진이라고 하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한두 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인정이 됐었나요? 아마 그 부분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어떤 그 입증이 돼서 그것이 이제 아마 급발진으로 인정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이 사례에서 인용이 되질 않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대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격자 진술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어떤 회피 기동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죠. 급발진이 일어나면 좀 연석이나 이런 건물을 향해서 운전을 하면서 좀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차 경우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본다면 좌측으로 아마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은 아마 좀 드문 케이스고요. 우측을 향해서 연석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떤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그런 상황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CCTV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를 보지 못했고요. 아까 밤 늦게 현장에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예. 그 현장 상황에서 어떤 정황을 좀 분석해 보셨을 때 지금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어떤 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혹시라도 동승자와 운전자 간에 예. 갑작스러웠던 감정의 변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예상을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주행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네. 워낙 좀 특이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저도 다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자주 오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우회전하면서 갈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이 생기고 거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가속 페달을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오인해서 밟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운전자도 일단 역주행인 거를 인지를 하고서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본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착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분석을 내놔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재 같은 게 있을까요? 스키드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운전의 과실인지
아니면 또 동승자와 운전자의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그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됐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도 비가 시작됐나 보죠?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대전 지역에서는 오전 4시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천수의 변화는 없지만 물살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 지역에선 이번 비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남부 지역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전 중으로 대전과 충남, 세종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남 부여와 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대전과 세종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충남, 태안, 당진 등 6개 시군엔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엔 내일까지 30에서 80mm, 충남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미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상황에서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와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전국 장맛비 상황과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충남과 경남, 울산과 전북에 위치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중부 많은 곳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와 함께 태풍급 돌풍도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비바람이 불며 더위는 주춤하는 건가요? 네, 낮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중부지방은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반면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일부 남부지방은 기온이 비교적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9도, 광주 31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TV토론 참패로 후보 교체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이 물러서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이 토론 한 번으로 규정되도록 두지 않겠다며 남편을 엄호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TV 토론에서 사실상 참패한 뒤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에 맞닥뜨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과 휴일을 보내며 일종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인과 자녀, 손주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바이든 가족은 재선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후보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패션 잡지 보그의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 가족은 지난번 90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을 규정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최선의 일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고령의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 리더십을 향한 전 세계의 신뢰가 급증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한 정책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world knows, the world has experienced over 3.5 years, not one night, is exactly the kind of leadership that he's brought to bear on problems that are common for so many countries, particularly so many of the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여전한 데다 공화당도 이달 중순 전당대회를 계기로 공격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7월은 이래저래 쉽지 않은 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어제 4.5톤 초대형 탄두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입니다. 어제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의 재원을 밝혔는데요. 4.5톤의 초대형 탄두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이어갑니다. 하마스 동조 혐의로 체포했던 가자지구 초대 병원장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에게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서 대피하라고 통보해 새로운 지상 공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의 모하메드 아부 살미아 병원장이 다른 억류자들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병원을 하마스 지휘소로 의심한 이스라엘이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병원장은 자신과 다른 수감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تعرضنا لتعذيب شديد وتم كسر إصبع الإبهام حتى الآن لا نستطيع يعني الصغير عفوا وتم يعني أكثر من مرة التعرض لي بضرب في الرأس ونزول الدم أكثر من مرة. هناك تعذيب شبه يومي كان في السجون الإسرائيلية. 그의 석방 소식에 이스라엘 우파 정치인들은 발끈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심각한 실수라며 정보기관에 석방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 세력 제거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에게 가자 제2도시 칸 유니스에서 대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지상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The latest order is a sign that Hamas has managed to regroup, and we could soon see Israeli forces moving back into Khan Yunis and a resumption of heavy fighting. 전쟁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강경 군사작전을 이어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일자리를 미끼로 수수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학원 화장실에서 10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10대 여고생이 얼굴 등을 다쳤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용의자 A군은 근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평창에서 말 4마리를 싣고 가던 4.5톤 화물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치고 말들이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가 1시간 만에 수습됐습니다.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에 2차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도 오는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50대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형사 입건을 취소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미끼로 먼저 수수료를 요구한 뒤 돈만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일당을 유인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가 필요했던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주선해준다는 광고를 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돈이 급했던 A씨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알선 대가로 첫 번에 한해 수수료 20%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신 게 망하셔가지고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도 좀 많은 빚이어서 만나서 현금으로 이제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A씨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현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알려준 호텔로 갔지만 만나기로 한 여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업체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일단은 현시부정했어요. 아, 이게 맞나?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200만 원이 날아간 거니까 거기서 일단은 멘탈이 아예 나갔는데 졸지에 대출 빚을 떠안게 됐지만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경찰에 알리지도 못했던 A씨. 6달 만에 다른 번호로 업체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고 일하겠다고 속여 일당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선불 수수료를 받으러 나온 남성은 예상대로 지난해 말 돈을 건넸던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남성을 직접 경찰에 데리고 갔습니다.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도 한 적정량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많이 먹고 잠 자고 거의 한 2달, 3달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침이 떼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경찰서 가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범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에서 5월 연속으로 2%대 후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는데요. 이런 현상이 6월에도 이어졌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2일차인 오늘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시중은행 딜링룸을 방문해 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한은은 심야와 새벽 거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외환시장팀 인력을 충원해 2인 1조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 가동 중입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세계 인류 상품과 생산 기업을 선정합니다.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면 해외 마케팅과 금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손우복 노조위원장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전체 직원에 대한 휴가 일일과 2024년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 어제부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3시 반에 끝나던 원달러 거래 마감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최도일 기자입니다. 시중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장이 마감된 시간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국내 원달러 외환 시장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문을 열기로 한 첫날의 모습입니다. 영국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해외 투자자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국내 외환 시장이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의 개편에 나선 셈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할 수 있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외국 자본 영향력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오히려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우려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커진다면 그만큼 시장의 안정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동성이 심한 경우 야간 시간대에도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외환시장 개방 확대는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차등 적용 도입 여부를 표결에 붙일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달 30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음식점과 편의점, 택시업계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오늘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노사 양측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재사용 로켓 발사 시험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독점 기술을 따라잡으려다가 무리수를 둔 걸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로켓. 약 20초 만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추락하자마자 화염과 함께 굉음이 터져 나옵니다. 중국 민간업체가 개발한 재사용 우주 로켓 텐룽 3호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겁니다. 직경 3.8m, 탑재 중량 17톤 등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동급으로 평가됩니다. 깊은 산중에 떨어졌다는 발표와 달리 수많은 주민이 추락 장면을 찍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중국판 스페이스X 사업에 민간 회사들까지 앞다퉈 뛰어드는 과정에서 나온 사고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중국 국영기업은 재사용 로켓의 12km 수직 이착륙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상용화의 기준인 고도 300km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此次试验是国内自主研制的，后续研制团隊还将开展重复使用运载火箭70公里级垂直起降试验。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300번 넘게 재사용에 성공하면서 우주 발사 비용을 80%나 줄였습니다. 최근엔 사흘에 한 번꼴로 쏘아 올리며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링크에 맞서 중국도 저궤도 통신위성 13,000개를 띄우겠다는 거왕 계획을 내놨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 추격전에서 과속 페달을 밟게 되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규모 반전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초정통파 유대 교도들의 징집 반대 시위까지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네타냐후가 궁지에서 벗어나려 또다시 전선을 확대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텔아비브 시내에 시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귀환과 조기 총선을 요구합니다. 인질 협상과 휴전보다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Time after time, Netanyahu has sabotaged this deal at the moment of truth by boasting in his own voice or through a nameless government official saying that he will not agree to end this war.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대하는 초정통파 유대 교도들의 시위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점령한 채 돌을 던지며 과격한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로 대응하며 시위대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I'm here to support the cause over here against drafting to the army. I believe that as much as we need an army in Israel, we also need the army of people sitting learning Torah.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시 내각이 해체된 가운데 극우파와의 연종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교도들의 병역 면제 혜택이 없어지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 네타냐후가 전선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라파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시 가자 전역으로 전선을 넓히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כוחותינו פועלים ברפיח, בסג'אעיה, בכל מקום ברצועת עזה. מדי יום הם מחסלים עשרות מחבלים. 여기에 헤즈볼라와의 전면전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자칫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후 독일 보훔에 있는 카페에서 40대 남성이 황산 공격을 가해 14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43살 남성으로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금융경찰이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합성 마약 MDMA 제조에 쓰이는 원료 물질인 중국산 전구체 약 6.3톤, 시가로 9,400원어치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금융경찰은 이를 통해 MDMA 알약 6,300만 개 이상이 유럽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밀 수용과 인권 침해 등으로 악명이 높은 파키스탄 교도소에서 재소자 20명이 탈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파키스탄 북부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라왈라코트시 교도소에서 탈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3천만 명의 순례객이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가톨릭 희년을 앞두고 교황청이 복장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매체 크럭스에 따르면 교황청은 지난달 29일 새 복장 규정을 도입하며 바티칸 시국 내 일반직 직원은 눈에 띄는 문신이나 피어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관리, 유지, 보존, 장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문신 노출과 피어싱이 금지되고 어기면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오후 YTN 경제픽에 출연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중국과 일본은 각각 4만 8천 개의 시추공과 800개의 시추공을 가지고 자원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50개에서 70개 시추공을 가지고 탐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우리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석유공사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글로벌 메이저들이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중에 이제 석유공사가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실질적인 투자 논의를 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 자료를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료를 보여줄지를 결정을 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걸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지역 중심의 이른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8월 정부의 추가 지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도 막고 대학 경쟁력도 키우기 위해 지역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혁신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남. 인구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이 함께 나섰습니다. 동신대학교 연합은 지난 4월 지역 공공형 사립연합대학 설립을 통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동신대학교는 초당대학교와 목포과학대 두 곳과 연합대학을 결성해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나주와 장흥, 영광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에 기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대학이 지역을 향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뛰어들어 지역의 기반 산업에 힘을 더해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일할 청년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야 그 기반 위에 미래 특화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받은 목포대학교도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전남의 청정 해양에너지 산업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재 육성 교육국을 신설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라이즈, 교육발전 특구 이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라남도가 인재 육성 교육국을 두었으니까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세계적이면서도 지역 중심의 대학을 지향하는 글로컬 대학. 정부의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청 대학의 혁신 방안 등을 심사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대학에 이어 올해 8월에 추가 지정하고 모두 30개 지정대학에 5년간 1,000억 원 지원과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혔던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행사 측의 자금난 등이 겹쳐서 공사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경기도가 협약을 해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내 부지입니다.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16년 이곳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K컬처밸리를 조성하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10년간 11만 개의 일자리와 1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등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경기도는 CJ 측에 숙박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당초 완공 예정은 지난달이었습니다. 건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여파로 CJ 측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전력 공급과 수질 문제 등이 불거지며 공정률은 3%에 그쳤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협약을 해제했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기업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 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CJ 측은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의 바둑영재 스미레 3단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이번 시즌 최연소의 나이로 주장을 맡아 리그 우승에 도전합니다. 스미레 3단의 본격화세로 한국 여자리그 우승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선수로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출전해 7승 2패를 기록했던 스미레 3단. 올해는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한국 기원 소속으로 한국 바둑리그에 출전합니다. 2009년생 스미레 3단은 이번 시즌 리그 모든 팀을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로 평택의 주장까지 맡았습니다. 팀으로는 우승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10승 정도 할 수 있도록 김은지 선수하고 재밌게 즐거운 바둑을 두고 싶습니다. NHK를 비롯한 일본 취재진도 스미레 3단을 집중 취재하며 스미레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해 3척의 우승을 이끌었던 김채영 8단은 구강약품으로 팀을 옮겨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스타 선수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해서 한국 바둑계에 너무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미레 선수가 한국에서 시합을 할 때면은 일본에서도 방송으로 그 대국을 이제 중계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지 9단은 여수 세계섬 박람회 팀 소속으로 뛰고 번아웃 증상을 토로한 최정 9단은 이번 리그에는 불참합니다. 한국 여자 바둑 리그는 같은 팀과 2번 대결하는 더블 리그 방식으로 오는 11일 시작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가 오는 6일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열립니다. 주최 측이 적법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맞불 행사를 예고하며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전역 앞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듭니다. 오는 6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퀴어 문화 축제를 앞두고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직위는 대전역 동쪽에 있는 소재동 일원에서 진행하는 본 행사와 일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제 준비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앞세운 걸림돌이 있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전시 등 행정기관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 가시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퀴어들의 존재를 알리고 저희에게 쌓여있는 오해와 편견, 혐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공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조직위는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에 33개 단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이곳 소재동을 시작으로 중앙로 일대까지 이동하는 길거리 행진도 진행합니다. 축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같은 자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소수자 축제가 청소년의 건강과 정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행사 당일 가족 시민 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원래 퀴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동성 간의 연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는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두고 강제 집행에 나섰다가 법원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반대해온 대전 동구는 조직위가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대구처럼 부수 설치를 막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에 의거해 적법히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단체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축제 반대 측이 퀴어 축제 인근 지역에 추가로 집회 신고를 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 단체가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국 국적 사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동포단체인 전국동포총연합회는 어제 낮 1시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복지장례 문화원에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포단체 관계자들은 분향소를 찾은 유족들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정문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협회 운영을 주먹구구 땜질식으로 한다며 수장 자격이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지도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문규 회장이 원하는 감독을 내정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가 다른 감독을 추천하자 정혜성 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했다며 의사결정의 실질적, 공식적 결정권자가 정 회장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치적과 사선 연임을 위해 축구인을 들러리 세우거나 소모품으로 활용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